풀까요? 양정고 2025년 문제 풀 거고요. 많이 어려웠더라고요.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 학교 프린트, 부교재에서 나온 문제도 변형해서 나온 문제도 좀 있었고 전반적으로 점수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게 올해 본 거잖아요. 1등급이 10%인데 10% 점수대가 뭐 예측으로는 70점 초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 70점 초반은 아닐 것 같고요. 70점 초반인 애들도 있는 거지 70점 초반이 1등급은 아닐 것 같고 60점 후반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는 올라온 자료 대충 환산해 봤더니 40점 후반 정도가 평균 점수인 것 같습니다. 40점 후반 정도가 평균 점수고요. 문제가 어려웠어요. 이게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학교들은 50분 내에 푸는 경우는 모두 다 풀 수 있는 경우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못 풀겠구나. 어차피 상대평가니까요. 이건 못 풀겠구나. 요거는 풀 수 있겠구나. 혹은 이거는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1번부터 12번까지 1번부터 12번까지는 전반적으로 풀만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12번까지는 사실 다 푸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12번까지 다 풀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첫 번째인 17번하고 18번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수가 없었다면 5등급제에서 2등급까지는 안정적으로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풀만한 건 13번 14번 정도, 13, 14 정도에 19번 정도까지는 뭐 이제 부교재나 이런 거에서 다뤘다면 풀만하고 사실 15, 16, 20은 풀기가 많이 어려워요. 특히 16번, 2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은 드릴 거예요. 끝까지 풀진 않고 문제 푸는 컨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정도 선으로 나와 있어요. 그 정도 선으로 나와 있어서 요거를 시간 내에 다 풀고 다 맞는다는 아마도 학교 선생님들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의미로 낸 문제예요. 간혹가다 그렇게 돼요. 어차피 등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등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거라서 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 드렸죠. 100점 맞으려고 수학 문제 풀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그런 시험도 있지만 어렵게 내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나와요. 2시간 정도 줬었으면은 선생님 생각에 한 80점 중반까지도 16번하고 20번 빼고 나머지 다 풀 수 있는 친구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16번, 20번 중에 하나 정도는 풀 수 있었을 텐데 요거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만점이 못 나와요. 2시간 정도 줘도. 그런 거라서 쉬운 건 아니었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실제로 봤다면 12번까지는 빠르게 풀어서 한 30분 정도 만에 컷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1번하고 2번 이 두 개는 5분에서 6분 정도 사이에 컷을 하면 남은 15분 있죠? 남은 15분 동안 남은 문제 중에 하나 내지 두 개를 풀면 1등급이 뜨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12번하고 그 단답형 1번, 2번까지는 35, 6분 정도 만에 컷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15분 동안 남은 문제 중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뭐 이 정도를 맞추는 거. 그럼 1등급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그 정도가 사실은 되게 잘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까지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고 되게 잘하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이게 이제 부교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14번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 있는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부교재 플러스 그 해 모의고사 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 하나 정도 맞추면 아마 안정적으로 1등급 컷까지는 나왔을 겁니다. 실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푼 게.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앞에 12번까지 중에도 계산이 막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딱 보면 딱 나오고 이런 구조까지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재밌었어요. 완전 재밌죠? 여러분? 근데 16번하고 20번 같은 경우에 마지막 문제들인 16번하고 20번 같은 경우에 본인이 수능을 만점으로 목표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만점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개쉬운 건 아니죠. 좀만 노력하면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그 노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습니다. 예, 그런 거라서 본인이 약간의 계산력하고 훈련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뭐 말도 안 되게 선택받은 몇몇만 100점 나온다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러면 오늘 해볼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는 하시면 되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다 풀 수 있어야죠.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교점의 개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연립해서 뭐 이용하시면 돼요? 판별식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앞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였었죠.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이번 문제에서 오메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허근에 관련된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거 다 그 순환해서 그 극좌표로 바꿔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두근 정리하면 곱셈하고 덧셈 정리하면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곱셈 정리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곱셈 형태로 정리하면 알파 베타에 관한 2차식이 나옵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에 관한 2차식 나와서 그거 알파 베타 구하셔가지고 덧셈 막 해서 정리하시면 이야기 나올 거고요. 7번 좀 볼까요? 7번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걸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허수 Z라고 되어 있고요. 허수 Z라고 되어 있는데 Z제곱 플러스 MZ 플러스 N은 0이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떠올렸으면 좋겠는 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의 근 Z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계수 방정식이죠. 문제 MN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실계수 방정식인데 한 근이 허근이라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근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Z 바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사실 밑에 있는 Z 더하기 Z 바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Z 더하기 Z 바는 두 근의 합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M이고요. 그게 문제의 5라고 되어 있으니까 M은 얼마로 고정돼 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5로 고정돼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가 꼭 뭘 가져야 된다고요? 복소수 아니었어요? 허수였어요. 허수.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작다를 활용하면 N 값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N의 범위 나오는데 그 중에서 N이 정수인 거 찾으시면 돼요. M은 마이너스 5로 고정시키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부등식 문제인데 좀 한다 하는 학교들은 부등식이고 뭐고 그냥 상관없이 다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규 수업 내용을 따라가서는 이건 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뭐 그리고 목동에서 그런 친구들은 없죠. 그러면서 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은 없죠. 네, 그런 거라서 사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뭐 미분 같은 것도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미분까지 쓰이진 않았었어요. 자, 8번 봅시다. 8번 보시면 주어진 위의 식은 몇 차예요? 위의 식. 8번 위의 식 1차죠. 밑의 식은요? 1차랑 2차를 연립하래요. 우리 1차, 2차 연립하는 방법 뭐였나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조금 더 일반적인 거. 1차랑 2차를 연립하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 맞아요.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대입하면 이렇게 넣으면 X 또는 Y에 대한 2차식이 되겠죠. 미지수 하나만 남는. 근데 그 2차가 나와서 근이 두 개가 있어서 총 두 쌍의 근이 있는 건데 문제에서 몇 개의 근이 있대요? 한 쌍의 근이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개가 같은 거죠. 2차가 뭐라고요? 판별식 D가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하신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다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A, B의 관계식 하나 나옵니다. A, B의 관계식 나오면 거기에다 집어넣으시면 A에 대한 2차식 되면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 찾으실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마지막에 두 근이 하나가 된다. 이 내용 빼고는 아주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잠시만 뒤로 파파박 넘어가 볼까요? 13번 보세요. 13번 봐요. 13번. 몇 차인가요? 위의 식. 위의 식 몇 차예요? 2차예요. 밑에 식 몇 차예요? 2차예요. 2차, 2차예요. 두 개를 연립하래요.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인데 밑에 식은 X에 대한 2차고 Y에 대한 1차인데 어쨌든 연립하래요. 2차, 2차 연립할 때 우리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였나요? 인수분해가 되나 확인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셔서 인수분해 되는 친구를 1차 곱하기 1차로 만들어서 요 1차를 대입 1차를 대입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요 1차 대입하면 몇 차, 그 근이 몇 쌍 나오는 거예요? 두 쌍 나오고요. 요 1차 대입하면 두 쌍 나와서 총 몇 개의 근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4개의 근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13번을 보셨을 때 가장 먼저 접근하셨어야 되는 건 뭐예요? 위의 식이나 밑의 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나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자, 위의 식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인수분해할 생각도 안 했다면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한다고 점수를 주진 않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보고 인수분해가 되나 확인하셨어야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로 넘어갔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건 이따 다시 한번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시면 요거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 내용 자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렸다시피 뒷내용이 있지만 그냥 다 씁니다. 그냥 다 쓰는데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서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무엇이어야 된대요? A랑 B가 있는데 교점 A, B가 있는데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무엇이래요? 자연수였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A의 좌표, B의 좌표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개복잡합니다. 물론 되긴 돼요. 근데 개복잡해요. 이거 기울기 얼마죠? 2예요. 그럼 요 X의 변화량을 문제인 K가 아마 변수로 쓰였을 거예요. P라고 놓는다면 Y의 변화량이 얼마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2니까. 2P라는 거죠. 그럼 사실 얘는 뭐가 되냐면 P 곱하기 루트 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대 2대 루트 5 이런 비율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P 곱하기 루트 5. P는 얼마인지 몰라요? P 곱하기 루트 5가 자연수였으면 좋겠다고요. 아, 그럼 P가 꼭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루트 5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P는 루트 5 곱하기 자연수 형태여야 된다고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P가 뭐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두근의 차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놓으면 P는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즉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라고요. 그럼 이 알파랑 베타는 누구? 요 1차랑 2차의 연립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정리하셔야 되고요. 얘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루트 5 곱하기 무엇? 자연수 형태라고요. 됐습니까? 여기도 루트 있네요. 여기도 루트 있네요. 양변에 뭐 하고 싶어요? 제곱하고 싶죠. 그러면 우변이 5 곱하기 자연수 제곱이 땡땡땡이다 해서 정리하시면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이 개 긴데 정리 잘하면 사실 다시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죠? 그렇게 풀면 이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만큼은 아니 1학년 문제는 아니죠. 고등학교 학교 문제만큼은 대부분 고민 안 하고 푸는 겁니다. 풀어본 적이 있어서 딱 보고 이거 어떻게 풀었지? 그러고 따다다닥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대비 때 기출문제 풀어보고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수능은 안 그래요. 수능은 30문제잖아요. 30문제면 킬러 문항 한 두세 개 빼고는 다 풀면 보통 한 50분 정도 남습니다. 40분, 50분 정도 남아요. 100분 중에. 그게 원래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거 고민하고 검산하고 그러는 거예요. 딱 보면 압니다. 나중에 이건 못 푸네 나는.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거 푼 거 중에 검산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계속 고민하든지. 그러다 이제 뭔가 갑자기 하나가 빡 떠오르면 만점 나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원래. 알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은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렇죠.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풀어보고 학원에서 시키는 거 외에 엑스트라로 더 풀어보고 계산 문제 같은 건 당연히 다 맞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라는 걸 설정해서 공부를 하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시험 기간 한 달 동안에 막 조지면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조지면서 하면 결국 조져지는 건 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아유, 이제 여러분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주 남았네요, 3주. 응? 맞을 겁니다. 6번 남았어요.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여러분들, 1월 달을 봤었을 때 콧물 흘리고 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다니 어머님, 부모님들은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놀이터 가서 흙 먹던 애들이 이렇게 고등학교 간다고 그러고 있으니. 10번은 패스하겠습니다. 10번은 우리 앞에 썼던 제곱 더하기 제곱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서 앞부분은 패스할게요.
앞부분은 패스하고 다이렉트로 가면 Q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돼요. 이거 기억나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서 우변 0이니까 제곱 더해서 0 되는 건 안에 있는 게 제곱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거 그때도 이거 원래 문제 좌변에 이거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제곱 때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통인 인수 묶어서 정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PX가 뭐가 나오냐면요. 다 생략할게요. X-1, X-3 이렇게 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돼요. PX 앞에 우변에 있는 그 PX 앞에 X-1, X-3까지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PX예요. 자, 그러면 문제 밑에서 두 번째 줄 PX는 0의 실근의 합이래요. 당연히 누가 봐도 실근은 얘네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실근의 합은 여기 1, 여기 3이니까 실근의 합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4가 돼요. 그 다음에 허근의 곱이래요. 여기가 허근이겠죠, 당연히. 허근의 곱이고 허근의 곱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2차랑 상수만 있으면 됩니다. 2차의 계수 얼마예요? 2x제곱이죠? 1차 냅두고요. 상수는 1하고 25니까 26이에요. 아, 그러면 허근의 곱은 얼마? 13이에요. 창피한 이야기인데 선생님 10번 푼데 개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실근의 합 4죠. 그리고 문제에서 쓱 보고 허근 딱 보고 허근의 합은 해가지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허근의 합으로 계속 구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지웠다 몇 번이나 풀었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도록 하세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알파가 4, 베타가 13이니까 문제에서 알파분의 베타 얼마? 4분의 13을 어디다 집어넣으라고요? R에다 집어넣으래요. 그럼 R은 누굽니까? R은 나머지죠. 누구로 나눴을 때 PX를 무엇으로? QX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있는데 이 나머지를 RX라고 했어요. 근데 QX가 누구라고요? 째요, 째. 그럼 몇 차죠? 3차예요. 그럼 이거 몇 차죠? 2차죠.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한 다음에 이걸 0으로 만드는 마일 1, 3을 넣어서 문제를 푸셔도 돼요. 마일 1, 3을 넣어서 푸셔도 되는데 식이 여기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X-1, X-3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계산 빠른 사람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 볼게요. 요거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6이죠. 그럼 얘를 만약에 x 플러스 1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구한다면 안에 있는 이 친구를 이런 형태로 만든다면 px는 결국 이거를 곱하는데 얘가 얘잖아요. 그럼 이걸 전개한다고 생각을 하면 x-1, x 플러스 3, 그 다음에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몫에 이 몫에 플러스 나머지인데 나머지에 뭐가 곱해진 거냐면 앞에 있는 얘가 곱해진 거죠. x-1, x-3 이렇게요. 됐죠? 그럼 보세요. px가 x-1, x 플러스 3, x 플러스 1과 어떤 것의 곱에 더하기 2차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나머지겠죠. 무슨 나머지? 이 나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것만 구하면 되거든요. 결국 이것만 구하면 돼요. 근데 2차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이건 당연히 뭐예요? 1차예요? 2차예요? 상수예요? 상수죠. 그리고 이 상수 값은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8 플러스 26이네요. 그럼 얘가 얼마라고요? 36이죠? 그럼 사실 이 나머지 RX는 36, 야이씨! 36에 X-1, X-3이 사실은 RX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죠. 안 어려워요. 선생님, 이야기, 그 13을 6, 7로 나누는 이야기에 하나 더 나간 버전인 거예요. 공통인 인수가 있으니까, 이 공통인 인수를 뭔가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거예요. 됐죠?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나머지 정리는 숫자를 적절히 넣어서 그거는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뭐예요? 항등식이다. 그 내용인 겁니다. 항등식이라 이건 사실 나눠서 쓴 건데 전체를 나눈 게 아니고 적절히 이 부분만 나눈 거죠. 됐죠? 그래서 앞부분에 제곱 더하기 제곱 만드는 것까지만 나와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뒷부분에 요 내용까지 정리를 해야 돼서 계산 속도가 늦거나 아니면 숫자를 잘못 쓸 경우에 문제가 무한히 미궁으로 빠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건 웬만하면 인수분해 풀지 말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대입해서만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다음에 11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왜 뜬금없이 이런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와 있나 뭐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번하고 10번이 11번보다 오히려 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우리 비슷한 문제 풀었었죠. 숫자 구조만 조금 다르지 비슷한 문제 풀었었어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라 좌변에 1차가 없어야 된다. 그 얘기 했었어요. 우변이 보기차식 형태이기 때문에.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13번. 13번. 이거 여기서부터 푸는 문제는 끝까지 풀진 않을 거예요. 컨셉만 이야기 드릴 겁니다. 계산식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컨셉까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13번 보시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몇 차 연립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연립하고 있죠? 2차를 연립하고 있는데 요 2차가 1차 곱하기 1차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부터 때려볼게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y 4xy인데 살짝 순서 바꿀게요. 4yx라고 하고 뒤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좀 때려볼게요. k 마이너스 4y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곱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요게 나오게 x제곱을 x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하고 y제곱을 y 하나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4 괄호치고 y 그럼 요렇게 전개하면 k-4 xy yx로 줍시다. yx 요렇게로 하면 마이너스 k yx 그럼 yx yx 공통이니까 묶으면 얘네들의 합이면 되는데 그 합이 마이너스 4 yx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야야 왜 이러냐 오늘. 에이씨. 안돼. 비싼 분필인데 학원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모르겠어. 선생님 지금까지 다니는 학원들 중에 요거 학오로모라는 분필이거든. 좀 비싸요. 요거를 지원해주는 학원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학원에서 주는 기본 분필은 그나마 좋은 데가 오미야 분필이라는 거고 보통은 문교 분필인데 문교 분필 쓰면 막 칠판이 긁혀요. 막 그런 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돼요. 1차로 인수분해하면 x-ky랑 x 플러스 괄호치고 k-4 y는 0이라 그 1차를 이렇게 연립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연립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x는 ky를 이용해서 밑에 식하고 연립을 할 거고요.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괄호치고 k-4y를 이용해서 연립을 할 겁니다. 근데 밑에 식이 누구예요? 밑에 식도 한번 적어볼까요? 밑에 식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 이 식을요. 됐죠? 그래서 이 식을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를 식을 잘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 x는 꼴로 정리되잖아요. x는 꼴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y는 꼴로 정리해서 넣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자, x에다가 ky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ky의 제곱 플러스 2 ky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 그다음에 이것도 정리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y의 제곱 플러스 2배 마이너스 k 왜 이렇게 하냐 k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이에요. 자, 그럼 이거 y에 대한 몇 차예요? 전개하면 1차예요? 2차죠. 그럼 여기에 근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의 근도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총 y값 4개 나오고 그거에 따른 x값 하나씩 대응되는 구조라서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총 근이 4쌍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근이 몇 쌍이었으면 좋겠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접근입니다. 왜 한 쌍이 될까요? 인 거예요. 왜 한 쌍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맞아요. 이 근 2개가 같아요. 중근인 거예요. 그럼 근 1개인 거죠. 중근이고 근 1개예요. 그럼 여기가 뭔 거예요? 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근이 몇 개? 1개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에 근이 없는 거예요. 실근이. 근데 여기가 중근인 거죠. 이렇게 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근이 생겨요. 여기에도 중근이 생겨요. 근데 그 중근 2개가 같은 겁니다. 그럼 중근 2개가 같으려면 사실 이식하고 이식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같아야 되고 조금 더 나가면 이거 뒤에 문제 있긴 한데 조금 더 나가면 실수 배워도 됩니다. 그죠? 이 친구의 3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된다. 이 친구의 2분의 1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된다. 이런 구조여도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봤더니 여기 전개하면 상수 4예요. 여기 전개하면 y에 대한 전개하면 상수 4입니다. 상수가 똑같죠? 그럼 이식하고 이식이 정확히 같아야 돼요. 그죠? 실수배를 하는 구조가 아니니까 상수 부분이 똑같으니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검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안 돼요. 개수비를 비교하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랑 이거밖에 없죠. 그럼 이거에 뭘 써야 돼요? 판별식 D가 0이다를 쓰고 이건 뭘 써야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작다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막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요거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까지 하면 식이 개 길어져요. 어차피 판별식을 쓰니까 상관없긴 한데 개 길어집니다. 그러고 동시에 이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데 이건 판별식 D가 0이다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돼요. 판별식 D가 0이 되게 해주는 K값이 2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 2개가 모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이 친구의 판별식과 이 친구의 판별식을 가지는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 만약에 둘 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X축 여기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면 이 근 2개, 중근을 만드는 근 2개 있는데 이 친구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게 이 영역이다. 그럼 얘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림 그려보시면 안 겹쳐요. 안 겹쳐요. 그래서 사실은 요 검증 작업까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개빡친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 근이 2개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유가 뭐였나요? 이게 y에 대한 몇 차니까. 근데 정말로 2차인가요? 아닐 수도 있죠. 왜요? k가 얼마면? 그럼 여긴 늘 2차인가요? 아니죠. 이게 0이면. 그럼 이 케이스에 사실 이 케이스만 찾는 거 쉽지 않은데 이 케이스에 추가적으로 이거를 k가 0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몇 차인가요? 1차는 근이 무조건 몇 개 있나요? 그럼 여긴 근 1개 있는 거예요. 없을 순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근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k가 0이니까 0 넣어서 판별식가 0보다 작은지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뭘 해야 돼요? 이 판별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엔 k가 얼마일 때? 4일 때 이거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지 찾으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작은 걸 찾아야 되니까 뭔 짓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프 싹 다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해보시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조건 성립해요. 이게 성립하면. 그런 구조로 그래프를 따로 떨어지게 만들어놨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거라서 이게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검증 작업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이것만 하면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8인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까지 넣어야지 추가적으로 답이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풀고 나왔어 하고 답이 8 했는데 없어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부터 멘탈이 터져나가기 시작한다. 답을 구했는데 없을 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아유, 모르겠어. 그럼 그런갑다 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썼는데 답이 안 나와요. 멘탈이 터집니다. 행복하죠? 자, 자, 14번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약간 변형한 문제긴 한데 이거 출제한 선생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거 없고 14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 딱 하나 있었으면 이번 시험 굉장히 나이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4번도 있고 13번도 있고 15번도 있고 이러니까 개빡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4번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같은 종류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드리면 정답으로 다이렉트로 갈게요. 아닌 케이스들은 다 빼고요. fx 곱하기 gx 곱하기 hx를 문제에서 px라고 했는데 px가 4차고요. 최고차의 개수는 1이고요. 상수는 6이라고 마이너스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친구들이 2차, 1차, 1차일 수밖에 없어요. 해보시면. 1차 이것도 있는데 그거 해보시면 모순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구조라서 문제의 나 조건을 이용한다면 fx를 2차를 무엇으로 나눴다고요? gx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얼마라고 했냐면 5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2차를 1차인 hx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5래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5를 넘길게요. 그럼 fx 빼기 5라는 친구는 2차인데 1차 곱하기 1차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럼 사실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fx-5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gx 곱하기 hx. 그럼 fx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금 상수 안 썼죠? 그리고 요거 모두 곱했는데 문제에서 개수가 모두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곱했는데 4차의 개수가 1이 나오려면 요 gx랑 hx가 그 최고차의 개수, 1차의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그 음수배 해버리면 되는 거라서 그냥 1로 놓고 싹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 1이라고 생각을 해서 gx를 x 플러스 a, 그 다음에 hx를 x 플러스 b라고 놓고 뭘 할 거냐면 상수가 6이라는 걸,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럼 요 px는 다시 적으면 fx가 누구라고요? 얘네예요. 그래서 fx, gx 곱하기 hx 플러스 5에 밖에다 다시 gx,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냐? hx를 곱할 거예요. 근데 뭐만 쓸 거라고요? 상수만 찾을 거예요. 이거의 상수 얼마인가요? 네, 이거의 상수 얼마예요? 네, 그럼 이렇게 둘 곱한 거의 상수는 얼마인가요? AP. 그럼 이거 전체의 상수는 얼마예요? 자, 이거의 상수 얼마인가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상수니까. 그러면 AB 플러스 5에 AB를 곱했더니 상수 마이너스 6이 나왔다고요. AB를 라지 A라고 잠시 바꿔줄게요. 그러면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은 얼마? 0. 라지 A가 얼마인지 나오네요. 라지 A는 얼마 또는 얼마예요? 마이 또는 마3이에요. 근데 라지 A가 뭐라고요? 상수 두 개의 곱이라고요. 그럼 상수 두 개의 곱이 마이 또는 마3이면 사실은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gx랑 hx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상관이 없습니다. a가 누구고 b가 누군지 상관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a, b를 가질 수 있는 순서상이 1 마이나 마일 2밖에 없어요. 2 마일 하는 건 얘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뒤집은 거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거 있죠? 요거 있어서 1 마3이나 마일 3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gx랑 hx가 뭐가 되냐면 요거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요 케이스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안 본 거죠. gn 곱하기 hn은 2k인데 k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돼 있어요. 그럼 K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얼마라고요? 0, 1, 2, 3, 4예요. 그럼 우변이 될 수 있는 건 0, 2, 4, 6, 8 이렇게 나갈 거라고요. 근데 N이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자연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입니다. 사실 모든에 포인트를 주려면
공수 2에 있는 공수 2에 있는 명제 쪽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뒷내용도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이에요. 1 넣었을 때도 이거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애가 있고 2 넣었을 때도 3 넣었을 때도 4 넣었을 때도 이거 중에 하나가 만족하는 애가 있다고요. 여기 있는 값이 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1, 2, 3, 4, 5, 6, 7, 8 넣었을 때 이거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요. 0 빼고 2의 배수죠? n에 자연수를 넣었는데 2의 배수가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뭐여야 돼요? 짝수여야 되죠. 2의 배수가 나오려면. 그럼 여기 보세요. 1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요거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죠. 그럼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얘 2 집어넣는데 만약에 짝수가 된다면 얘가 홀수지만 얘가 짝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1이죠. 여기 3이죠. 마3이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라 이것도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죠. 근데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그럼 요거 마이너스 2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늘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 4개의 케이스 중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HX랑 GX가 요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FX도 이야기됐으니까 나머지 넣어서 정리하시면 이야기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 박스 바로 밑에 있는 GN 곱하기 HN이 2K이고 K가 음이 아닌 정수다라는 내용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풀이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사실은 엄청 길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정도가 한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아 나이스하다.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은 요걸 마지막으로 맞추면서 다 맞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죠. 여기 그런 겁니다. 됐죠? 자 15번 왜 자꾸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많이 내셨나 모르겠는데 15번 그리고 아까 했던 13번 옆에 있는 그리고 그 앞에 있던 8번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예요. 계속 2차들이 어떻게 됐는데 연립을 했는데 또는 여기서 곱셈으로 표현했죠. 곱셈으로 표현했는데 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역시 간단하게 컨셉만 좀 이야기를 하면 컨셉만 이야기를 좀 하면요. 문제에 나 조건 볼게요. P알파 곱하기 Q알파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P알파 곱하기 Q알파는 0이라고요.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알파는 몇 개? 2개래요. 왜 2개일까요? 그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접근입니다. 아까 했던 내용으로 놓고 보면 이거 몇 차예요? PX가? PX 몇 차 함수예요? PX 몇 차예요? 2차예요. QX 몇 차예요? 2차예요. 그죠? X에 대한 2차 함수잖아요, 모두. 그죠? X에 대한 2차 함수고 이번엔 개수가 0일 수가 없어요. 문제 A, B, C가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럼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사실까지 나왔어요. 근의 개수, 실근 개수를 좀 적어볼게요. 실근 개수가 총 2개가 되려면 얘 2개고 빵개거나 빵개고 2개거나 1개고 1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가조건 보시면 PX 곱하기 QX는 0은 허근을 갖지 않는다. 모두 실근이라고요. 실근의 개수가 빵개인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조건 때문에 이거 안 되고요.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조건 보시면 PX는 K 곱하기 QX가 항등식이 된다. 이게 문제가 좀 애매한 거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만약에 P랑 Q가 근이 같아요. 근이 같아요. 그럼 얘랑 얘가 무슨 관계예요? 실수배 관계죠. 실수배 관계일 경우에 PX 곱하기 실수배의 QX가 항등식이 된다. 항등식 된다. 개수가 같다는 뜻입니다. 개수가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이 이야기는 돌려 말했지만 얘랑 얘가 실수배 관계에 있을 수가 없다. 즉 이거의 근과 이거의 근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서 근 2개 가진데 그 2근이 얘네들이 같거나 근 하나 가진데 그 얘네가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2개 가진데 정확히 일치하는 케이스도 다에 의해서 막혔어요. 그럼 이거 하나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얘가 근을 2개 가져요. 그 근 2개가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예요. 근데 얘가 근을 1개 가지거든요. 근데 그 근이 알파인 거예요. 이렇게 돼도 총 몇 개처럼 보여요. 개수로 2개로 보이죠. 판별식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알파 여기 알파는 이 내용 때문에 없는 겁니다. 다조건 때문에.
연계 두 개 안 돼요. 문제의 가조건에 허근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연계를 가진다는 건 허근을 가진다의 또 다른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반대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 생각도 나야죠. 이거 한 개고 이거 두 개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알파, 베타인데 여기가 알파, 알파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근을 구해야 돼요. 근을. QX 보시겠어요? QX. QX 봐요. 선생님이 적을 동안 QX를 보세요. QX가 뭐라고 적혔냐면 C제곱 X제곱 플러스 2C 2A 더하기 BX 플러스 8AB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CX제곱을 CX로 쪼개고요. 8AB를 4A 2B로 쪼개서 이렇게 곱하면 2BCX 이렇게 곱하면 4ACX라 CX로 묶으면 4A 더하기 2B라 2까지 같이 묶으면 2A 더하기 B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미친놈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 근 두 개 있죠? 여기 근 두 개 있죠?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 근 두 개 있는데 이 근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 그거 중에 하나 여기 PX식에 넣는데 성립한다. QX식에 넣는데 그 베타를 넣는데 성립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4개 다 넣어서 반대로 여기 근 판별식 D가 0이 되게 하시는 순간 찾아서 그거가 알파다 또는 그거가 얘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총 4개의 케이스에 여기에 하나에서 총 5개의 케이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안 할 거예요. 실제로는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모순이 되는 걸 찾아요. 그래서 여기 케이스 하나 모순 나오고요. 나머지 케이스 있는데 나머지 케이스 때문에 답이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루트 40이 어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못 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면서 무슨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100점은 못 나오겠구나. 선생님이 말하는 게 맞구나. 그런 느낌으로 푸는 겁니다. 됐죠? 행복합니다. 16번은 이따 풀어드릴 거예요. 16번하고 19, 20번은 이따 풀어드릴 거고요. 이것도 끝까지 풀지 않을 거예요. 컨셉만 설명드릴 겁니다. 계산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개 어렵네. 나만 조지는 게 아니네.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 생각으로 끝나면 됩니다. 사실. 자, 그러면 단답형인 17번하고 18번 볼게요. 17번 보시면 요거 나누기 이야기잖아요. 나누기 이야기니까 왜 이러냐 오늘. 항등식의 개념을 활용해서 뭐를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수, 비교, 수치 대입, 직접 나눈다의 개념을 활용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수치 대입을 쓰는 거죠. fx 누구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를 뭘로 나눠요?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qx고 문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다른 식이네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한 문제니까 요 a랑 요 a, 요 b랑 요 b는 같은 b입니다. a, b예요. 그리고 곱하기 qx 플러스 역시 한 문제니까 이 q랑 이 q는 똑같은 q입니다. 문제 설정된 q니까요. 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여기 q2x라고 적을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 x에다 얼마 넣고 싶어요? 2 집어넣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5는 0대에서 사라지고 7만 돼요. a, b 미지수 두 개인데 식 하나밖에 없죠? 식 하나 더 구하셔야 되고요. 요걸 보면 x에다 얼마 넣고 싶어요? 요거 보면 x에다 얼마 넣고 싶어요? 마일. 왜? 이거 되니까. 그럼 이거의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x에 마일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곱하기 q 여기도 마일 집어넣어야 돼요. 0입니다. 은 0이에요. 됐죠? 미지수 a, b 위에 하나가 추가됐네요. 그럼 q0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에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0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 0 집어넣어요. 그럼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 곱하기 q0 플러스 7이에요. q0 얼마인지 나오네요. 됐죠? 그럼 미지수 A, B, Q0 식도 3개 연립해서 A, B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A, B 구하시고 문제에서 Q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QX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나머지 여기 나올 겁니다. 그리고 A, B 구하면 QX 직접 나눠서 구하실 수 있잖아요. 됐죠? 네. 아니면 여기다 B 그냥 넣어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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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넣어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18번. 이것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실근 P.
그 다음에 허근이라고 돼 있어요. 복소수 아니에요. 허근 알파예요. 자, 근데 문제에 알파 더하기 p의 제곱이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죠. 허수와 실수를 더했어요. 허수와 실수를 더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나요? 이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순허수가 나올 수 있나요? 되죠. 되죠. 기본적으로는 복소수인데 실수가 안 되니까 순허수나 허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그죠? 그럼 실수는 안 돼요. 근데 문제에서 제곱했는데 실수래요. 제곱해서 실수가 나왔다는 건 이 친구가 실수라면 실수 중에서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가 나오는 거고요. 이 친구가 허수는 허수인데 순허수였다면 0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서 실수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면 제곱한다고 해서 실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돌려 말해서 알파 더하기 p가 무엇이다? 순허수다. 이걸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p 더하기 bi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야 더했을 때 허수분만 남으니까. 그럼 사실 실근은 p 하나 있고요. 허근 알파인데 알파는 마이너스 p 더하기 bi. 그럼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근은 켤레 형태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bi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근 3개 나왔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하시면 p랑 b 구하실 수 있습니다. k까지 구할 수 있죠. 됐죠? 나머지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요. 뭐 계산 그냥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바가 전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는 사칙연산에 대해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파바 더하기 p바거든요. 실수에는 바를 붙여봤자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됐죠? 그럼 문제에서 사실 원하고 있는 건 알파바랑 p의 합인데 알파바 어디 있어요? 얘죠. 얘랑 p를 더하면 뭐만 남냐? 마이너스 bi만 남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아까 했네요. 알파 더하기 b는 순허수고 그 순허수가 bi였던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결국엔 k하고 i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 사라지고 플러스 b제곱이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k랑 b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16, 19, 20은 이따가 컨셉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할게요. 오늘 확률 통계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뇌를 빼셔야 돼요. 왜요가 나오는 순간 오늘 수업은 실패입니다. 아, 그렇구나. 로 끝나셔야 돼요. 왜요가 나오면 오늘 수업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요가 궁금하다면 대학교 가서 알 수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들이라서 설명을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안 나옵니다. 일부 내용은 설명을 할 건데 사실 선생님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외엔 다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인데 지금까지 했었던 건 이산이고요. 오늘 할 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이산이었어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뤘죠. 이산 뭐라고요? 셀 수 있는 거예요. 주사위의 눈처럼 1과 2 외에 다른 구조가 없죠. 1.5 같은 게 없죠. 1, 2, 3, 4, 5, 6 외에 다른 값들이 없고 특정 값들, 변수와 변수 사이에 다른 값이 없어서 그게 나타날 확률은 0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우리 이산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내용들이 이산이었어요. 딱 하나만 빼고요. 그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 빼고는 사실 다 이산이었었어요.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는 뭐 있냐면요. 거의 안 다뤘는데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 바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어떤 버스가 무조건 10분에 한 대 와요. 10분 넘길 순 없습니다. 10분이 배차 간격이에요. 그래서 배차 간격은 100% 지키는데 우리가 이 차가 몇 시에 왔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 정거장에 갑니다. 정거장에 갔는데 가자마자 버스가 와서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기다린 시간 얼마죠? 0분이에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5분 만에 와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기다린 시간 5분이에요. 6분 만에 올 수도 있어요. 5분 30초 만에 올 수도 있고요. 5분 31초 만에 올 수도 있어요. 5분 30초
0, 3초 만에 올 수도 있어요. 매 순간에 버스가 올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변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촘촘하게 있어서 마치 뭐처럼 모두 이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방금 이야기를 그래프로 바꿔본다면 무슨 그래프냐면 확률 그래프로 바꿔본다면 시간이에요. 이게 현재 확률 변수인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0일 때는 있고요. 그 다음에 0 이전엔 없어요. 그러다 10분이 최대로 그랬으니까 10분 이후엔 없고요. 0부터 10까지는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확률 변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무슨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산 확률 변수 우리는 그래프로는 안 했어요. 수업에는 안 했는데 문제에서 풀었죠. 이산 확률 분포표 말고 이산 확률을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1 넣었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 여기쯤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막대 형태로 그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점만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점만 찍히면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길이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합쳐서 얼마가 된 거예요? 1이 된 거죠. 그럼 우리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확률은 이 이산에서는 이 길이의 총합이에요. 맞습니까? 길이의 총합이에요. 그러면 연속인 형태에서 지금 연속 확률을 표현하고 있는 그래프에서 0일 때 확률에서 이걸 다 더해야 돼요. 맞습니까? 매 순간을 다 더해야 되죠. 근데 이게 촘촘하게 있어서 마치 이걸 다 더하면 이 친구의 무엇처럼 보이는 거예요? 넓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확률의 이산 확률의 길이가 바로 확률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그 길이가 촘촘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연속 확률에서 넓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 거예요? 확률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 그림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넓이가 1이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되겠어요? 10분의 1이어야겠죠. 이런 그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5분의 1 확률은 얼마일까요? 0입니다. 기다린 시간이 정확히 5분의 1 확률은 0이에요. 뒤집어 말해볼까요? 5분의 이렇게 줄이 하나 있어요. 이 줄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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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0분에서 5분 사이를 기다릴 확률은 얼마인가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서부터는 교육과정 외에요. 그래서 안 나오는데 알았으면 좋겠어서요. 이게 결국 넓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실제로는 무엇이냐면 Y좌표들의 합을 구한다. Y좌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은 가로축 밑으로 되어 있으면 정적분하면 양수가 나왔나요? 음수가 나왔나요? 음수 나왔죠. 가로축 밑으로면. 그래서 우리 확률 그래프 이야기할 때 가로축 밑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적분의 개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넓이라고 하긴 했지만 정적분이고요. 그럼 만약에 곡선으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이건 직사각형이니까 그냥 도형으로 넓이를 구했는데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못 구해요. 뭐를 써야 되니까? 정적분을 써야 되니까. 근데 교육과정의 흐름상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직접 구하는 내용은 실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거긴 한데 쓰진 않을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연속 확률의 이야기에서 넓이가 확률이다 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몰라도 된다라고 해서 계속 지나갔던 게 뭐였었냐면 확률을 표현한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무슨 확률이었었냐면 이산 확률을 표현한 함수가 있었고요. 이제 연속인 형태의 확률을 표현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가운데 이름이 조금 달라서요. 이산 같은 경우엔 이거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친구들을 더하면 전체 확률이 되는 구조고 이렇기 때문에 덩어리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덩어리로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량이 맞아요. 과학에서 쓰는 그 질량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덩어리라는 개념보단 꽉 차 있다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밀하다 할 때 그 밀자를 써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밀도 맞아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이라는 내용을 깔고 있는 거고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이라는 내용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나눠서 써야 되긴 하는데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고 그냥 이 친구들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률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식으로 표현하든 표로 표현하든 그래프로 표현하든 확률을 표현하고 있는 함수인 것뿐이에요. 근데 가운데 이름이 다른 이유는 뭐다? 이산이냐 연속이냐의 차이인 것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모르셔도 되는 문제.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확률은 영어로 뭡니까? 우리 확률 할 때 P, 네, 이렇게 적죠? 이 P랑 똑같죠? probability예요. 그래서 P. 함수는 영어로 뭡니까? 펑션이죠. F로 적어요. P, F로 적어요. 자, 질량이 영어로 뭡니까? 매스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대학 가면 PM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밀도는 영어로 뭐예요? density죠. density. 그래서 D로 적어요. PDF라고 적어요. PDF 벌써 많이 들었죠? 네, 이거 뭐예요? 네, 문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친구들 나오면 어쨌든 뭐다? 확률 함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거예요. 그리고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확률 그래프를 그렸는데 확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기가 20입니다. 그러면 이때 높이는 얼마일까요? 높이 얼마일까요? 20분의 1인가요? 10분의 1인가요? 10분의 1이죠. 왜요? 이 넓이가 얼마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1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딘지 모르지만 삼각형이니까 해서 1 나오려면 10분의 1인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가 무엇이다? 연속 확률에서는 넓이가 무엇이다? 확률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외에요. 교육과정 외에 우리 이산 배우고 나서 뭐 했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표 주어진 다음에. 그죠? 표 주어진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했어요. 그러면 연속에서도 확률 함수 나오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인 거고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는 구할 수 있고 적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이산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확률 분포표 생각해 보세요. 확률 변수에 그때 확률을 곱해서 아이고 씨 왜 이러냐? 다 더하는 거였죠. 그죠?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였어요. 그죠? 이런 구조로 하나 셀 수 있기 때문에 다 더한다의 개념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더한다의 개념이 여기선 넓이, 정적분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연속에서는 평균을 구할 때 뭐 하냐면 확률 변수와 그때 확률 함수를 곱해요. 이런 함수들을 곱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더할 거예요. 근데 시그마가 불가능해요. 시그마 말고 뭘 쓰자고요? 정적분을 쓰자고요. 정적분을 쓰자고요. 합이 확률이고 길이의 합이 넓이가 사실 확률인데 넓이는 정적분을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인테그랄 처음부터 끝까지 dx 하시면 사실 이게 연속으로 표현된 함수의 무엇이다? 평균.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분산도 원래는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하고 그때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였죠. 그럼 이산에서는 똑같아요. x에서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하고 그때 확률 함수를 곱하고요. 다 더한다가 적분으로 쓰이는 것뿐입니다.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옛날엔 배웠지만 정적분으로 넓이를 혹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이야기는 다루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에는 살짝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상 그런데. 자,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 이야기했고요. 중요한 건 뭐다? 넓이다. 넓이가 무엇이다? 확률이다. 사실은 정적분이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넓이 이꼴 확률이라는 내용.
적으시고요. 오늘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인 정규분포 이야기도 해보죠. 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금세 끝날 거예요. 그리고 얘기 드렸죠? 왜? 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가시면 돼요. 뭐냐면 정규분포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요 이야기를 할 때 전에 했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볼게요. 이산 배우면서 확률 변수 하면서 확률 변수 중에 이산이란 이야기 했어요. 이산에서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특별한 형태를 쓰면 그걸 우리 이항분포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연속했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확률 변수, 식을, 함수를 특별한 형태를 쓴 걸 정규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 특별한 게 뭐냐면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볼게요. 주변에 잘생긴 사람이 많습니까? 못생긴 사람이 많습니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많죠. 그죠? 그럼 키가 큰 사람이 많아요? 키가 작은 사람이 많아요? 평균 키인 사람이 많아요? 평균 키인 사람이 많아요. 우리 세상은 당연하게도 평균 중심에 많이 발견되고요.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발견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뭐 한 거라고요? 노멀한 거라고요. 저 정규분포가 영어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노멀이에요, 노멀. 일반적인 형태의 분포 퍼져 있는 정도는 평균 근처에서 많이 나오고요. 평균에서 멀어지면 적어집니다. 됐나요? 그럼 이걸 이상적인 형태로 그려낸다면 가로축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발견돼요. 그럼 여기에 넓이가 넓어야 돼요. 평균 근처의 넓이가 넓어야 돼요. 평균에서 멀어지면 넓이가 작아야 되는데 이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평균의 이쪽 갈 때랑 이쪽 갈 때가 같다. 대칭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상적인 구조로 만드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축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자, 우리 지금 연속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속 확률에서는 넓이가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넓이가 확률이니까 자 보세요. 평균 근처의 넓이가 평균에서 먼 데의 넓이에 비해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좌우 대칭인 구조로 이상적으로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형태라서 성인 남성 평균 키 얼마인지 압니까? 173이에요. 그러면 우리 키가 4m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상적인 구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키가 4m인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확률이 너무 낮아서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구조라 확률이 0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0에 가까울 수는 있지만 0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여기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만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만나는 순간 넓이가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근데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 근처의 넓이가 점점 작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죠?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는다고요. 점근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가로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이상적인 형태인 겁니다. 됐죠?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가 대칭이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이고 그럼 얘가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직관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확률의 총합은 얼마인가요? 좌우가 대칭이네요. 그럼 평균보다 클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평균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예요? 평균보다 작을 확률. 2분의 1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집단을 생각해 보세요. 집단을. 평균 근처에 모여 있는 건 맞는데 어떤 집단은 평균 근처에 따닥따닥 모여 있고요. 어떤 집단은 평균에서 멀리까지, 그러니까 평균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지 않은 집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보고 듣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서 비유를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성적 있죠, 성적. 고등학교 성적 보면 선생님은 성적 가지고 막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작년 혹은 올해의 그 학기별 성적이 올라와요. 평균 점수 이런 게 올라옵니다. 요즘은 이제 표준 편차가 없어졌는데 옛날에 표준 편차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균 성적을 보면 보통 수학 점수는
50에서 60 사이가 평균 점수로 나옵니다. 70까지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떤 학교도 60이고 이 학교도 60이에요. 똑같이 평균 점수 60이면 잘하는 학교 있죠. 흔히 말하는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 뭐예요? 특목고. 특목고. 그리고 일반고 있죠? 그럼 특목고는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삼포도 퍼져 있는 정도가 작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평균 중심의 애들이 따닥따닥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큰 집단은요? 평균에서 멀리까지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말을 바꿔볼게요.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평균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높다는 이야기죠.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평균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연속에 대해서 하고 있죠? 확률이 뭐라고요? 넓이라고요. 그럼 넓이까지 가볼게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근처의 넓이가 크다. 표준 편차가 클수록 평균 근처의 넓이가 작다예요. 근데 우리 이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점근선은 가져야 되고요. 대칭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요. 대칭인 구조로 이렇게 그렸고요. 이거 밑에 넓이는 1이 맞아요. 그래서 대칭으로 그려놨습니다. 좀 과장되게 그려놓긴 했는데 자 그러면 평균 근처의 넓이가 이 친구 1번, 이 친구 2번 1번하고 2번 중에 평균 근처의 넓이가 더 넓은 친구는 누군가요? 1번이죠. 그럼 얘의 표준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작다는 이야기예요? 1번의 표준 편차가 작다예요. 얘는 표준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조금 바꿔서요. 평균에서 먼 데에서 발견될 확률이 1번이 큰가요? 2번이 큰가요? 2번이 크죠. 먼 데에서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정규 분포에 지금 뭘 그린 거냐면 확률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낸 거예요. 그래프로 그려낸 거고 이상적인 형태를 위해 아까 점근선이나 대칭 뭐 이런 걸 한 겁니다. 실제는 완전히 대칭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그래놓고 보니까 그래프를 그려내기 위해선 두 개의 개념이 필요하네요. 대칭축으로 있을 평균하고 뭐가 필요해요? 얼마나 높게 있냐 얼마나 낮게 있냐를 결정지을 표준편차가 필요합니다. 삼포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 x에 대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정규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 n으로 적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변수 두 개를 적을 거예요. 우리 이항분포할 땐 n하고 p를 적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n하고 p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들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정규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 두 가지는 뭐라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중요해요. 그래서 평균을 적고요. 앞에 뒤에는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의 제곱을 적습니다. 네, 분산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의 의미는 대칭 축의 위치예요. 대칭 축의 위치를 표현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모양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이고요. 자, 시그마가 클수록 가운데 부분이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미안해요. 시그마가 클수록 미안해요. 작죠. 시그마가 클수록 가운데가 낮다죠. 가운데가 낮아집니다. 됐습니까? 이게 뭘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정규 분포의 확률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하나 더 적어볼까요? 확률이에요, 확률. 지금 저렇게 생긴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평균보다 클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럼 확률 변수 x가 평균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예요? 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이거에 파생된 이야기 두 가지만 하면 오늘 끝입니다. 네, 뭐요? 네, 등호가 없어도 됩니다. 등호 없어도 돼요. 등호는 어차피 한 줄이라서 넓이에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넣습니다. 적으세요. 이거 지운 다음에 이야기하고 문제 두 개만 좀 풀어보죠. 이론은 오늘 마지막 이론. 왜 없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이고 활용하면 됩니다.
두 개의 이야기인데 뭐냐면 첫 번째 표준 정규분포예요. 표준 정규분포고요. 표준 정규분포, 정규분포의 표준이라고요.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구조고요. 식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원래 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 적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는 식 있죠? 이거 식이 뭐가 되냐면요. 사실 이 fx 함수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뭐였더라? 이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분을 원래 해야 넓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 식을 적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요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적분 방법을 모르는 형태입니다. 이상적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야 배워요. 그러니까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 물어보지 않고요. 요 친구를 그나마 간단하게 만들려고 이걸 0으로 만들고요. 시그마를 1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그마를 1로 만들면 모양이 굉장히 간단해서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는 변수는 z로 적어요. z로 적고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0,1의 제곱인 계산하기 쉬운 형태를 가지는 구조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얘는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 거예요. 0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정된 모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로축의 변수가 z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예, 여기선 z로 써요. 특별히 멘트를 다 적어주긴 하는데 특별히 멘트 없이 z라고 써있으면 그냥 다 표준정규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정규분포의 특징은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가 대칭이라든지 여기 절반이 0.5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 문제에서는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미리 계산해 놓은 확률 표를 이용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문제에서 풀고 있는 정규분포는 표준이 아닌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꼭 0,1의 제곱이 아닌 경우들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내용, 바로 표준화 작업입니다. 표준화 작업이고요. 이건 지금까지 계속 그랬지만 암기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요.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게 됩니다. 무슨 소린지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적으세요 우선. 자, 투데이 13번입니다. 자, 문제에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 분포 표 뭐가 나왔다고요? 확률표가 나온 거예요. 확률표가 나온 거고 해석해 볼게요. Z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스몰 z예요. 스몰 z 값이 1.5, 2.0, 2.5, 3.0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우측 보세요. P, 확률이라고 확률. 확률인데 무슨 확률이냐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스몰 z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 근데 스몰 z가 얼마? 1.5.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표준 정규 분포 야, 뭐 말이 안 나오냐? 표준 정규 분포에서 0 여기 있죠? 1.5 대충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라고요? 0.433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0.433이라는 걸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이죠. 2.0이에요. 0부터 2.0까지의 확률, 넓이죠. 그게 0.477이라고요. 그럼 1.5 여기 있으면 2.0은 여기쯤 있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가 얼마라고요? 0.4772라고요. 근데 여기 겹치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 넓이는 0.4772에서 얘를 뺀 0.4332를 뺀 친구겠죠? 얼마예요? 0.044가 되는 거죠. 여기 넓이 이만큼이라고. 됐습니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할게요. 좌우가 대칭이죠.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렇다면 0부터 1.5까지의 넓이인 0.4332는 0부터 정확히 대칭으로 있는 마이너스 1.5까지인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이 넓이랑 정확히 같겠네요. 됐죠? 그럼 그 개념을 한 번 더 나가서 얘랑 정확히 똑같은 데 있는 마이너스 2.0이 있어서 이 넓이 있죠.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5까지의 넓이는 0.044가 되는 거예요. 좌우가 대칭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 확률표는, 확률 분포표는 0부터 시작하는 걸로만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자, 이제 활용만 하면 되는 거고, 첫 번째 줄 보세요. 확률 변수 x가 첫 번째 줄 끝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 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 줄 밑줄 치시고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거 나중에 변수 많아지면 개 헷갈려요. 그러니까 꼭 적으셔야 돼요. x 변수 적으시고요. 문제에서 뭔지 안 나왔으니까 안 적습니다. 원래 뒤에 만약에 점수 같은 거다 그럼 점수 이런 식으로 적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뭘 따른대요? 정규 분포 n이라고 적고요. 앞에 뭐 적어야 돼요? 평균. 문제에서 평균 얼마래요? 뒤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 적어야 돼요. 표준 편차 얼마요? 5분의 m이죠. 그럼 5분의 m의 제곱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에 밑줄 치시고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나중에 확률 변수가 3개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거 버릇 없으면 막 개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두 번째 줄 P를 구하래요. 뭐? 확률. 확률 변수 X가 얼마?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근데 확률이 나왔어요. 9772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배운 개념으로 확률 변수 X에 대해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보죠. 정규분포 그래프 그림 가로축이 뭐예요? 변수? X인 거예요. X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중심으로? 알 수 없는 M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친구인 겁니다. 모양도 알 수 없어요, 현재로는. 그냥 대칭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앞에 봐요. 처음 할 때 이거 제대로 잡아야 돼요. 7이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쯤, 평균보다 왼쪽. 그럼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얘만큼이죠. 여기서부터 왼쪽이 0.5죠. 그럼 그거보다 작네요. 이건 0.5보다 작은 값이에요, 무조건. 근데 문제에 0.9772가 나왔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는 정확히는 어디 있는지 몰라도 7이 여기 있진 않다는 사실은 아는 거예요. 7은 어디쯤 있어야 돼요? 평균보다 오른쪽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0.9772라고요.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거 있네요. M보다 평균보다 왼쪽에 있는 이 넓이는 무조건 얼마였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얼마여야 전체 0.977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직접 넓이를 구할 수 없다고요. 뭘로 바꿔야 돼요? 표준정규분포로 바꿔야 돼요. 그걸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표준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를 뭘로 바꿀 거냐면 표준화를 통해서 바꿀 거예요. 표준화를 통하면 확률은 확률인데 변수가 뭘로 변한다고요? Z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등호 그대로입니다. 부등호 그대로고요. 요 7이 Z에 얼마에 해당하는 값으로 가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건 거예요. 그럼 우리 7에서 평균을 뺀다면 뭘로 나눠요? 5분의 m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m 분의 7 마이너스 m 하면 똑같이 확률이 나온다고요. 같은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영인 수업이 감동적이었나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7에 해당하는 거 있죠?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의 어딘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가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이게 표준화 작업입니다. 그럼 우리 m부터 7까지가 0.477이라는 걸 알았죠?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m부터 7까지로 좀 바꿔 적어 볼게요. 그럼 확률은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m부터 7까지의 확률이 0.477이고 요걸 z로 바꾼다면 z 그대로의 m에서 m을 뺀 다음에 5분의 m으로 나누면 0이죠. 일부러 0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m이 무조건 어디로 가냐면 표준정규분포의 0으로 가는 겁니다. 이동하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쓴 것처럼 5분의 m분의 7 마이너스 m 이렇게 가고요. 그게 0.477이라고요. 그럼 우리 아까 했죠?
0부터 어디까지 해야 0.4772가 됐나요? 요 Z에서. 2.0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요? 5분의 n분의 7 마이너스 m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럼 하나만 더. 똑같은 문제인데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것만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이렇게 변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이 그림에서 어떤 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넓이가 0.977이가 나왔다고요. 그럼 여기에 있다면 이 넓이가 0.977일 수는 없겠죠. 이쪽에 어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넓이가 0.977인데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가 0.5인 거 알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0.4772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표는 0부터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만 했어요. 왼쪽에 있다는 사실 알았잖아요. 근데 대칭성을 이용하면 0.477이가 0부터 2까지가 0.477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얼마예요? 0.477이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여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건데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여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건지 뭔지는 이 부등호 방향이나 요 확률 값들에 따라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풀이 4번. 앞으로 가서 4번을 볼까요? 참고로 이 표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문제 무조건 나와요. 주고 해석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자, 4번. 확률 함수를 그려놨어요. 확률 함수를 그려놨는데 확률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가 6, 여기가 얼마라고 나왔냐?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넓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이 넓이 정확히 얼마예요? 예? 1 아닙니까? 네, 1 있죠. 그래서 넓이가 뭐라고요? 확률이라고요. 근데 지금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P를 구하래요. 무엇? 확률. 확률 변수 X가 얼마랑 얼마 사이, 0과 4 사이에 있는 거.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친구는 여기쯤 2, 여기쯤 4 있으면 0부터 4니까 이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앞에 봐요. 적분해도 됩니다. 적분해도 되는데 적분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직선이니까 도형으로 특징으로 문제를 풀 거거든요. 이거 무슨 도형이에요? 사다리꼴이죠. 물론 사다리꼴 구하셔도 됩니다.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19에서요. 6,0하고 0,3분의 1 구한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4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 해서 여기 밑변 두 개 높이 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보통 닮음 이용해요. 이런 문제들은. 자, 이도형하고 이도형이 닮음입니다. 닮음비 몇 대 몇이에요? 닮음비는 길이 비니까 1대 3이죠. 그럼 여기 1이고요. 여기 3이에요. 근데 넓이비는 몇 대 몇이에요? 9대 1이죠. 1대 9. 9대 1이에요. 그럼 여기 넓이 1이라고 그러면 전체 넓이가 9예요. 그럼 이거 넓이는 얼마예요? 8이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9분의 8인데 전체 넓이가 어차피 1이었으니까 답은 그냥 9분의 8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일일이 저렇게 복잡하게 안 구하고요. 닮음 같은 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일일이 구하시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도형이니까. 그리고 적분은 쓰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안 쓰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쉬었다 하죠. 아까 전에 했던 거 컨셉만 설명드릴게요. 컨셉만 좀 설명드리면 16번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범위에서 제일 큰 거 작은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X의 범위가 K부터 K 플러스 3, 4일 때 그럼 폭이 3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아래로 볼록한 친구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위로 볼록한 친구가 있는데 정확히 폭이 3이 되는 순간 있죠. 폭이 3이 되는 순간. 요 3이 되는 순간에 자 보세요. 여기에
K가 오고요. 3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K 플러스 3이겠죠? 그럼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제일 큰 값은 요 친구니까 여기 또는 여기겠죠. 근데 어차피 값이 같으니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뭐가 되냐면 라지 M, G예요. 아래로 볼록한 친구가 G니까요. 그리고 위로 볼록한 이 친구 있죠. 위로 볼록한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즉 이 그래프에서 제일 큰 Y값은 여기죠. 그래서 똑같이 Y값을 갖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자, 볼게요. K를 살짝만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K를 여기서부터 얘도 똑같은 간격만큼 이동해서 여기에 K 플러스 3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폭이 정확히 3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럼 이때 최대값은 얘가 돼요. 근데 아직도 이 범위 안에서 위로 볼록한 중거의 최대값은 얘죠. 최대랑 최대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까?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만족시키는 점이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머리 아플 것까지. 이런 식이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폭이 3인 요 길이 있죠. 그 길이에 대해서 요 친구, 위로 볼록한 친구의 꼭지점이 여기 어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꼭지점이 이렇게 있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이번 친구는 두 번째 이야기는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친구를 그렸는데 최소를 만드는 그 같게 나오는 친구가 하나는 Q가 있고 한 칸 옆으로 가는 하나는 Q 플러스 1이 있대요. 이 두 군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최소값이 같다고요. 그 두 점에서만.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간격 한 칸 있죠? 요 한 칸, 그 다음에 한 칸. 아이씨, 비율이 안 맞아. 그래서 한 칸에서 네 칸짜리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Q가 있고요. Q 플러스 3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Q 플러스 1이 있으면 같은 간격으로 여기 Q 플러스 4가 정확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이번엔 아래로 볼록한 친구가 여기와 여기 사이 어딘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요. 그럼 첫 번째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Q 플러스 3 여기까지 해서 위로 볼록한 이 친구의 제일 작은 순간은 여기죠. 아래로 볼록한 이 친구의 제일 작은 순간은 여기죠. 그래서 둘의 최소가 같은 데 떨어져요. 근데 보세요. 조금만 옆으로 가볼게요. 조금만. 이거와 이거 사이에 여기쯤에 Q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K가. 그럼 여기서 똑같이 세 칸간 여기쯤에 K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그림이 이렇게 생겨요. 이 친구의 최소는 얘가 되죠. 근데 아직도 아래로 볼록한 친구는 이 내부에서 얘잖아요. 최소가. 그죠? 그래서 여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정확히 Q 플러스 1에 왔는데 이번엔 이쪽이 Q 플러스 4가 되면서 폭이 3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잖아요. 그럼 최소가 누구예요? 얘죠. 아직도 이 범위 내에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의 최소는 얘잖아요. 그럼 이 꼭지점이 여기에 있으면 방금 이야기에서 벗어났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었다면 처음 이야기에 못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어디? Q 플러스 1과 Q 플러스 3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사실은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다른 조건도 뭐가 있냐면요. 이 친구랑 요 꼭지점하고 요 꼭지점에 대한 내용이 서로 대칭인 구조를 띠고 있다. X축을 중심으로 대칭인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런 내용들까지 다 종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른 건 됐어요. 다른 건 됐고 이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서요. 범위 내의 가장 큰 Y값, 가장 작은 Y값 이야기. 이건 수능에서도 종종 다뤄집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걸로 범위 내의 가장 큰 값을 찾을 거예요. 근데 범위가 뭐였어요? X의 범위가 K부터 K 플러스 3까지죠. 그리고 그때 가장 큰 값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 K를 붙였어요. K 값이 얼마일 때 가장 큰 걸 찾는 거라고요. 자, 봐요. 여기쯤 K가 있어요. 요만큼의 K 플러스 3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제일 큰 건 얘거든요. 그럼 K를 이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은 얘가 돼야 된다고요. Y 값이 여기 찍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은 얘죠. 근데 K 값은 이거잖아요. 지금 왼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점이 찍혀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오른손 여기 K 플러스 3이 여기 떨어지고 꼭지점에 여기쯤에 K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건 얘죠. 근데 K를 넣었을 때 나와야 되니까 여기 점이 찍혀야 돼요. 똑같은 높이. 됐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친구에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 가져오는 겁니다. 너무 같다. 여기쯤 가져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범위에서 제일 큰 Y 값은 누구예요? 얘입니다. 그러니까 K 값이 여기 있을 때 점은 여기에 똑같이 찍혀야 돼요. 옆하고. 그럼 이걸 그림을 연속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 순간 간격이 3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정확히 이렇게 된 순간이에요. 여기서 여기에 올 때까지는 이렇게 찍힙니다. 일자로.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면 K 플러스 3. 최대값은 K를 넣었을 때죠. 함수에 K를 넣었을 때 그 자체가 최대값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그대로 타고 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생겼고 이 간격이 3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래프? 최대값 그래프. 위로 볼록한 형태. 됐죠?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요. 여기로 놓고 보면 자, K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 K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이 범위에서 제일 큰 Y 값은 누구예요? K를 집어넣었을 때죠. K를 집어넣었을 때죠. 계속 K를 집어넣었을 때죠.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다가 볼게요. 여기쯤 왔어요. 여기쯤 왔는데 이렇게가 K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일 때까지는 K를 집어넣었을 때나 K 플러스 3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높이니까 사실 그냥 이걸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얘는 여기 오니까 이 범위에서 제일 큰 Y 값은 얘죠. K를 넣었을 때 여기 찍혀야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도 오른쪽이 자꾸 찍혀야죠. 여기에 오른쪽 이런 식으로 찍혀야 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얼마인 거예요? 3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렇게 생긴 최대 그래프랑 이렇게 생긴 최대 그래프가 몇 군데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만나는 점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조건이었잖아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한 군데서만 만난다고요. 그럼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이 친구가 여기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 위를 왔다 갔다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이거예요.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이거 폭 얼마였죠? 3이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폭 3인 이 위를 이 꼭지점이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랑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엔 뭐예요? 최소죠, 최소. 눈들이 지금 슬슬 맛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범위 내에서 최소를 구할 거예요. 최소를 구하고 최소의 F를 구해서 K 값에 의해 이야기를 한다면 자, 이 범위 이렇게 해요. 이 정도로 잡을까요? 이게 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K부터 K 플러스 3까지 잡았을 때 최소는 자기 자신이죠. 이르다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3이 되는 이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가져옵니다. 근데 봐요. 여기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K값 이럴 때 우리 범위 내의 최소값은 얘죠. 뭐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 값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간격이 근데 얼마라고요? 계속 3.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k 플러스 3. k 플러스 3. 요 정도 느낌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k 플러스 3이요. 이거 뭐예요? 얘를 넣었을 때 오른쪽 y 값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찍혀야 된다고요. 3만큼 떨어진. k 플러스 3이죠. 범위 내 제일 작은 값은 얘잖아요. k를 넣었을 때 제일 작은 값 여기 찍혀야 된다고요. 그러다가 자 아까 전처럼 하다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3인데 여기 왔어요. 그럼 여기일 때 k가 여기 있을 때 k 플러스 3 제일 작은 여기에 찍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이 범위에서 제일 작은 건 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정확히 3만큼 떨어진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매 순간 폭이 얼마라고요? 3인 거예요. 3 되다가 이게 아까 딱 요 순간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 최소값 나오다가 이렇게 k 플러스 3이면 이제부터 왼쪽이 제일 작은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뭐예요? 평평한 순간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문제에서 몇 개의 교점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 2개만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플러스 단 2개고 그 교점 사이 간격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1이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럼 봐요. 이렇게 생긴 친구랑 여기가 3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움직이는데 교점이 정확히 2개면서 간격이 1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느낌으로 그려주는 게 보기 좋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는 게 보기 좋겠죠.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간격이 정확히 1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건 계산이 개빡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었을 때 이 평평한 부분에 주목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평평한 부분이 아닌 경우에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그냥 틀려야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사실 뭐 얘기가 나도 틀리는 게 맞긴 한데. 그래서 요 이야기들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자 선생님이라면요. 2차잖아요. 대칭성을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대칭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까 이야기한 4칸, 3칸 그려가지고 어디쯤 떨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 문제 그렇기 때문에 답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나와서 문제에서는 그랬었을 때 최대, 최소 뭐 어쩌고 저쩌고를 구하세요.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틀리시면 됩니다. 네, 보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틀려야지 하면 되고요. 이 문제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뭐를 가져가시면 되냐면 최대, 최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해석하는 것 뿐입니다. K가 왼쪽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했는데 K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야기 또 달라져요. K-3부터 K 이렇게 하면 이야기 또 달라집니다. 그런 거니까요. 최대 최소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있구나. 그리고 여긴 너무 많아요. 최대 최소를 동시에 다루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많아서 사실 약간 양아치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고요. 16번 문제 나오면 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9번이요. 자, 19번 이거 조립제법 연속으로 쓴 겁니다. 조립제법 연속으로 쓴 건데 우리 조립제법 연속으로 쓸 때 보통 x-1의 거듭제곱으로 썼던 걸 제곱의 제곱으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풀어서 적어보면요. 나눈다 이야기니까 풀어서 적으면 첫 번째 이야기는 px를 2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1x고 나머지가 r1x고 이번에 q1x를 똑같은 2x-1의 제곱으로 나누면 q2x고 나머지가 뭐? r2x인 거예요. 밑에 쭉 있는데 이걸 여기다 잠시 넣어볼게요. 여기다 잠시 넣으면요. 뭐가 되냐면 2x-1의 제곱하고 여기에 2x-1의 제곱 q2x 더하기 r2x 이게 q1이라고요. 더하기 r1x예요. 그럼 이걸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2x-1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q2x 그리고 더하기 r2 저거부터 적죠. 2x-1의 제곱 r2x 더하기 r1x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 있는 또 q2, q3, q4 이걸 연속으로 적으면 결국 px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2x-제곱 q5x 더하기 2x-1의 8제곱 q가 아니구나. r5x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x-1의 다음은 6제곱 R4x가 되고요. 쭉 가서 이 구조인 2x-1의 제곱 R2x 더하기 R1x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됐죠? 이 식인데 문제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그렇구나 정도 돼요. 그리고 문제에 P0랑 P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 넣고 0 넣고 1 넣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정리하시면 되는데 가족건 이야기를 여러분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RK2는 0이고 RK-1은 3K라고 되어 있고 K는 1, 2, 3, 4, 5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말하는 거고 우리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 형태여야 돼요. 1차 형태고 1차 형태가 R1, R2, R3, R4, R5까지 5개 나오거든요. 그 5개를 한꺼번에 적어준 것 뿐이에요. K에 1 넣는다고 생각하면 R1, 2는 0이고 R1-1은 3 곱하기 1이다. R2, K에 2 집어넣으면 R2, 2는 0이고요. R2-1은 3 곱하기 2다.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써준 겁니다. 그리고 이건 5개짜리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일일이 5번 써서 하면 조금 오래 걸리고요. 사실 이런 개념을 안 배운 거예요. 이걸 RKX를 이렇게 생각하면 1차가 모두 맞으니까 K번째 1차의 개수를 AK, K번째 상수를 BK라고 놔도 되겠죠. 그럼 이 이야기로 RK2는 X에다 2 넣는 거니까 2AK 플러스 BK는 0이고요. RK-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는가 마이너스 AK 플러스 BK는 얼마? 3K예요. 빼면 되겠죠. 3AK가 얼마? 마이너스 3K. AK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K. 그럼 BK는 얼마라고요? 여기 넣어서 성립하려면 2K겠죠. 그래서 우리 RKX는 AK 마이너스 K 곱하기 X, BK, 2K 이런 형태라고요. 그럼 R1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라고요. R2X는요? 2 집어넣으라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어요? P0랑 P1 물어보고 있어요. 자, P0. 이게 PX니까 P0는 여기다 0 넣으면 돼요. 여기다 0 넣으면 돼요. 0 넣으면 돼요. 이거 0 넣으면 얼마예요? 1이죠. 이거 0 넣으면 얼마예요? 1이죠. 1이죠. 그러면 R5 0을 구하라고요. R5 0이에요. R5 0은 여기다 이제 X에다 0 넣으면 2, 4, 6, 8 해서 마지막은 10이겠죠. R5. 아니죠. 다른 것도 다 구해야죠. 그렇게 해서 10, 8, 6, 4, 2 이것까지 다 더하시는 거고요. 이것도 구해야 돼요. 근데 봐요. PX가 몇 차라고 그랬죠? 문제 10차예요. 그럼 이거 뭐겠어요? 이게 10차식이니까 상수입니다. 그럼 상수는 X값에 관계없이 늘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제의 나 조건인 Q5-1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상수 무조건 얼마라고요? 1이란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구하시고요. P1 구하라고 그랬어요. P1 X에다 1 넣으면 돼요. 여기 1 넣으면 얼마예요? 그렇죠. 1의 10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뭐가 되냐면 R5원, R4원, R3원 그럼 여기다 이제 1 넣어가지고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뿐입니다. 됐죠? 계산이 개 많아요. 미친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20번은 문제 설명만 드릴게요. 아마 문제를 읽고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번역체 말투도 있고요. 무슨 경시대회 나온 문제인 것 같아요.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이런 거에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좀 조금만 더 친절하게 적어줬으면 어떻게라도 했었을 텐데 이게 문제에 0부터 1까지가 있는데 t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는 0부터 2까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fx라는 함수는 x-t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건 어딘가 있을 t, 0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친구라고요. 됐죠? 이 이야기고요. 문제에 이렇게 해놓고서 P에서 Q 사이에 X에 대해서라고 되는데 Q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P에서 T만큼 더 간 친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뭐가 되냐면 이 컨베이어 벨트가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P가 있다면
t만큼 떨어진 친구 여기가 q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회전을 하니까 만약에 여기에 p가 와요. 그럼 t만큼 떨어졌는데 이렇게 접히면 이게 이 문제의 첫 번째 오해예요. 여기가 q가 아닙니다. 여기가 q가 아니고요.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럼 제일 왼쪽이 p고요. 제일 오른쪽이 q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에 쓰여 있습니다. 그게 문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예시를 들은 그림 2예요. 그림 2가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줄 있고 밑에 줄 있는데 여기가 3분의 1 그리고 돌아서 여기에 3분의 2에 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 아까 이야기로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 것 같은데 문제에서 범위를 3분의 1부터 1까지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적어준 거예요. 무조건 PQ가 양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상의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랑 그림상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PQ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돌아가는 겁니다. P가. 그럼 P가 여기 있는 순간도 있지만 여기에 있고 여기 그럼 3분의 1이겠죠. 요거 길이 1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여기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그럼 이게 조금 더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0부터 1까지 전체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돌아서 여기로 왔어요. P가.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우리 제일 왼쪽 0부터 여기까지가 이번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게 이 문제의 해석의 첫 번째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P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린 뭘 구해야 되냐면 이 함수의 그 범위 내에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해서 빼요. 그랬는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요. 이거의 최소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예시를 들어서 무슨 소리 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3분의 1쯤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0, 여기 3분의 1 있어요. 여기 1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t가 얼마라고요? 3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p가 움직여요. 컨베이어 벨트니까. 그러면 어딘가에 있는 p부터 3분의 1만큼 떨어진데 요 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찾자고요. 이 그래프에. 그럼 봐요. p가 0에 처음 여기 있다고 생각할게. 그럼 t만큼 넣으면 이거죠? 그럼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은 얘고요. 제일 작은 값은 얘예요. 그럼 라지 m 빼기 스몰 m은 요 폭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가서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P, 여기 Q. 그러면 이렇게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예요. 자,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 폭이 더 큰 건 명확하게 2번인가요? 혹은 1번인가요? 알 수 없나요? 2번이죠. 2차 그래프의 특성상 뒤로 갈수록 빨리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 속도가 빨라서요. 그래서 여기서 멀수록 같은 간격이라면 훨씬 더 높은 높낮이를 가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높낮이가 큰 걸 원하는 거예요? 작은 걸 원하는 거예요? 작은 거. 라지 m 빼기 스몰 m이 가장 작은 순간. 그럼 이 순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강조하던 거 있죠. 고등 내용은 움직여야 된다. 범위가 움직이는 거예요. 3분의 1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래프들을 가져오는데 그 그래프의 높이차가 제일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분의 1이 정확히 이렇게 대칭인 구조로 가져간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1인 거야. 폭. 근데 이거랑 이게 같아서 이 높이가 똑같이 되는 순간. 그럼 이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절반이니까 3분의 1만큼 3분의 1의 절반이 6분의 1, 6분의 1 간. 즉 여기서 6분의 1만큼 뒤로 간 또는 여기서 6분의 1만큼 뒤로 간. 앞으로 간 뒤로 간. 이 친구를 넣었을 때가 최대 3분의 1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t가 이런 데 있으면 요 폭의 최소는 절반만큼을 더 갔거나 절반만큼을 뒤로 간 걸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사실은 최소값이에요. 근데 왜 일부 구간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게 많이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많이. 너무 많이 가서 t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죠?
t가 문제에서 범위 0부터 2까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범위는 우리 가져와야 되는 영역, x의 영역은 0과 1 사이만 가져오잖아요. 여기쯤 t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쯤 t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0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범위가 좀 길어요. 지금 뭐 한 3분의 4라고 해볼게요. 3분의 4예요. 그럼 여기에서 p가 출발했다면 3분의 4면 하나 가고 여기 더 온 거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범위예요. 폭이 이만큼인 거죠. 라지 n 빼기 스몰 m이. 근데 얘가 움직여요. 움직이면 여기쯤 오면 이런 느낌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요. 폭이 줄어들어요. 높이 폭이 줄어들죠. 그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면 3분의 4, 요 길이 3분의 4가 정확히 반으로 접혀서 3분의 2, 3분의 2. 오는 순간이 되면 이 폭이 높이를 제일 작게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가요. 그럼 이쪽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늘어나죠, 폭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친구의 절반만큼 1에서 뒤로 가요. 즉, 1 마이너스 t의 절반만큼 뒤로 간 걸 어디서? 함수에서 넣은 거에서 뭐를 빼요? f2를 빼주면 그게 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하셔야 돼요. 맞아요.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해석도 어렵고 식도 길어요.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변수가 여러 개인 거랑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양 끝을 범위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 때문에도 어려운데 그냥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계속 말하던 돌아간다, 움직인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식이 개길구나 이 정도 생각까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고정된 문제를 다루는 건 고등에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사실상 수열 같은 거 빼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셔야 되는 건 범위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범위도 움직이는데 이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래프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위에 움직이는 것과 그래프 움직이는 게 별개의 변수로 돌아가서 엄청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됐죠? 재밌죠? 재밌죠? 자, 여기까지고요. 테스트 보겠습니다.